자, 오늘 강의할 부분은 토픽 6장입니다. 6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토픽 5까지 했죠. 소비자 행동까지 해서 소비자 행동의 5단계 알아봤죠. 제일 1단계가 need recognition, 2단계가 information search, 3단계가 alternative evaluation, 4단계가 purchase, 5단계가 post purchase behavior. 이렇게 5단계 이야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동은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소셜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죠. 그 사항들 이제 잘 숙지하시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5장은 소비자, 즉 최종 소비자, 즉 ultimate consumer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운 거고, 6장은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소비자, 즉 B2B 마켓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B2B 마켓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마켓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오거나이제이셔널 마켓이라고도 해요. 오거나이제이션은 우리말로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상거래하는 조직은 보통 기업이잖아요. 회사 또는 기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조직 시장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기업 시장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비즈니스 마켓은, 얘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컨슈머예요. 하지만 요 가게, 요 마트는 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이 장에서 배웠죠. 마켓이 뭐예요? 마켓.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자, 고객이에요. 소비자라기보다는 고객이죠. 예, 고객. 바이어, 물건을 사는 사람. 예? 그게 이제 고객인데, 즉 비즈니스 마켓이라는 얘기는 비즈니스 고객이란 뜻이에요. 즉 소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되팔기 위해 사는 사람, 바로 이런 마트죠. 마트. 되팔기 위해 사는 사람. 두 번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 자동차 회사는 수많은 부품을 사야겠죠? 구매해야겠죠? 구매하는데 내가 이 타이어하고 전선하고 시트를 내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위해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제조를 위해 사는 사람, 일종의 제조업자죠. 이런 사람들을 인더스트리얼 마켓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자, 되파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소비하기 위해 사는 거. 사실 LG전자 직원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전자제품 부품도 사겠죠. 부품도 사지만 직원들 먹으라고 커피 믹스도 살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도 사고. 이런 거는 제품의 일부가 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죠.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도, 이런 걸 사는 사람, 기업, 이런 걸 사는 사람들도 비즈니스 마켓이에요. 즉, 좀 이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마켓이란, 첫 번째, 리셀링을 위해서, 즉 재판매를 위해서. 두 번째, direct use in producing, 예, 생산을 위한 부품을 사는 경우. 세 번째는 general daily operation, 일상적인, 예, 하루하루 업무를 위해 사는 거. 포스트잇, 커피 믹스, 스카치 테이프,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마켓이다. 아시겠죠? 자, 비즈니스 마켓을 다른 말로 오거나이제이셔널 마켓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B2B 마켓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말은 최종 소비자예요. 최종 소비자는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위한 고객이죠. 나를 위해 또는 패밀리를 위해. 아시겠죠? 자, 비즈니스 마켓의 특징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마켓은요, 소수가 대량 구매를 해요. 그죠?
사람의 수보다 기업의 수가 적죠. 그죠? 사람의 수가 더 많죠. 그죠? 소수가 많이 사요. 그죠? 하지만 일반 컨슈머 마켓은 다수가 조금씩 사죠. 그죠? 우리가 빵 해 먹으려고 해봤자 뭐 2kg짜리 밀가루 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빵 밀가루 샀다면 뭐 수십 톤씩 구매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B2B는요. 워낙 비싸고 비즈니스적으로 리스크도 크고 하다 보니 구매할 때 누구 혼자 띡 결정해서 사진 않아요. 다수가 구매에 관여해요. 이런 걸 뒤에 배우겠지만 구매센터라고 하거든요. 바잉센터 뒤에 배울 건데, 그리고 일반 소비, 즉 컨슈머의 소비는 개인 또는 소수가 관여하죠. 그 다음 B2B가 아무래도 많이 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높겠죠. 그 다음 비슷한 얘기지만 주문 단위가 아까 말한 그 밀가루 비유해보면 우리 소비자는 밀가루 2kg, 1kg 사지만 파리바게뜨는 한 번 샀다 하면 뭐 1톤, 10톤 뭐 이렇게 사겠죠. 주문 단위가 확실히 더 크다 이거죠. 비즈니스 마켓은 4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아까 프로듀서 마켓이 자동차 회사 같은 사람, 자동차 회사 같은 곳 뭘 사죠? 타이어도 사고 시트도 사고 막 사겠죠. 그런 데를 프로듀서 마켓이라고 해요.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사고 계란 사고 설탕 사겠죠. 두 번째 리셀러 마켓. 리셀러 마켓은 되팔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되팔기 위해 사는 사람. 누구? 식당, 마트. 식당은요 되팔긴 하지만 그 재료를 그냥 되팔진 않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되팔죠. 식당은 오히려 그래서 프로듀서 마켓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버먼트 마켓. 정부도 뭔가 사죠. 뭘 살까요? 정부가 탱크도 사고 총알도 사고, 그죠? 교육청은 칠판도 사고 분필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교구들도 살 테죠. 그런 게 바로 가버먼트 마켓이죠. 정부 시장이에요. 네 번째는 인스티튜셔널 마켓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영리 단체를 주로 말해요. 박물관, 교회, 뭐 이런 곳, 그죠? 학교 이런 것을 인스티튜셔널 마켓이라고 합니다. 자, 제 말한 4개 중에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이런 그림은 무슨 마켓? 프로듀서 마켓, 다른 말로 인더스트리얼 마켓. 이런 곳은 리셀러 마켓, 맞죠? 국방성 이런 데는 가버먼트 마켓이고요. 이런 대학교 이런 데는 인스티튜셔널 마켓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디비주얼 또는 비즈니스 오거나이제이션인데요. 누구? 완제품을 finished good을 사요. and resell them 되팔아요. to make profit 이익을 내기 위해 without chang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제품의 물리적 형태를 변동시키지 않고 이거를 산 다음에 이거를 되팔아. 이런 사람을 봅시다. 뭘까요? D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미국의 프렛 앤 휘튼이라는 그 비행기 엔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에어크래프트 엔진을 유럽의 에어버스에 팔아요. 엔진을. 그러면 에어버스는 다시 이것을 패신저 에어플레인을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에어라인 회사들에게 팔아요. 자, 이것은 무엇의 사례인가요? 뭘까요? 비즈니스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은 저기잖아요. 프로스페리티하고 뭐 이렇게 뭐죠? 뭐 리세션, 디프레션, 리커버리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뭐죠? 리셀러는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고 되파는 사람이 리셀러. 이를테면 이마트나 월마트나 타겟 같은 데가 리셀러고.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 그럼요, 그죠? 오거나이제이션 마켓인데 글로벌 미국의
프렛 앤 휘트니가 유럽에 팔고 유럽은 다시 일본에 팔고 하니까 사실 오거나이제이션 마켓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글로벌 차원에서 있는 마켓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정답은 2입니다. 61번 The people who use the products and service purchased for household. 자, 우리 가정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Ultimate consumer. 정답은 C.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조직 구매자, 기업 구매자, organizational market을 organizational buyer를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자, A. 랭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 청소해주는 그 파출부 같은 사람을 고용한대요. 두 번째, 자신의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의 사장이 자기의 주차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눈 치우는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이건 조직 구매일까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먼저 볼게요. 자, 자기 딸의 결혼식에 입을 턱시도를 렌트한다. D. 그 다음에 제빵사긴 제빵사인데 손님한테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딸에게 쿠키를 해주려고 설탕을 샀어요. 마지막으로 치과 의사가 자기 개인 휴식 공간에서 보려고 삼성 스마트 TV를 사는 상황. 이 5가지 상황 중에 몇 번이 기업 구매자, 즉 비즈니스 구매자일까요? B. 그렇죠. 이거는 뭐 닭집이라고 무슨 기업이 아니에요? 닭집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뭔가 사는 거니까 얘가 비즈니스 마켓, 다른 말로 오거나이제이션 마켓인 것이죠. 자, 63번. 최근에 창설된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보부는 어떤 마켓의 일원인가? 가버먼트 마켓. 이건 쉽죠? 자, 그다음 문제.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라는 ADM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이 회사는 World Largest Cocoa Bean Processor예요. 코코아 빈을 사서 and convert them into cocoa powder. 코코아 파우더를 만들고 이 코코아 파우더와 코코아 버터를 만든 다음 이것을 then sells to companies like 허쉬 초콜릿 같은 회사에다가 판매합니다. 자, ADM은 어떤 마켓입니까? 리셀러입니까?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마켓입니까? 리셀러 마켓입니까? 그렇죠. 리셀러는 그냥 팔아야 돼요. 가공하는 데는 리셀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인더스트리얼 마켓입니다. 자, churches, charitable organization and private college. 이런 건 어떤 바이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스티튜셔널 바이어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잘 푸시는군요. 자, 66번. Mike's Roadside Market은요, 파머들, 농부들로부터 produce 어떤 생산물을 사요. 그 다음에 이윤을 매겨요. 그 다음 then sells the fruit and vegetable to the people in and around 센터빌 동네 주민들에게, 센터빌 주민들에게 이윤을 붙여서 팔아요. 이게 마이크스 로드사이드 마켓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 마이크스는 무엇으로 분류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홀세일러 홀세일러는요. 도매잖아요. 도매는 개인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요. 아, 소매는 컨슈머한테 팔고요. 도매는 비즈니스한테 팔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 도매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번엔 조직 구매, 즉 기업 구매, 즉 비즈니스 구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한 브랜드들을 알아내고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용하는 온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소비자 행동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거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need recognition부터 post purchase까지 가는 일반 소비자 5단계 프로세스가 똑같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긴 한데 우리 책에서는요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B2B 바잉 프로세스는 이건 우리 책에 이건 참고예요. 참고. 필립 코틀러의 책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조금 다르죠. 사실 최종 소비자하고는 좀 다르니까 구매 프로세스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요.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매니지먼트 보면. 그런데 요게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 컨슈머 비헤이비어잖아요. 컨슈머 비헤이비어에 나오는 5단계 purchase decision process를 우리 공부에서는 요거를 차용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뭐 필립 코틀러의 이 이야기보다도 그냥 요거를 중시해서 한번 보자고요. 네. 비교해봤어요. 필립 코틀러하고 라저 커린을.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실 뭐 왼쪽 걸 우리가 크게 집중해서 볼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비교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게요. 조직 구매 의사결정의 단계 중 그냥 우리 컨슈머 퍼체스 디시전 프로세스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단계 중에 기업이 잠재적 공급자, 우리 회사에 공급할 후보를 직접 여기 사진에 나오죠. 직접 방문해서 이 회사에 뭐 이렇게 잘하고 있나, 실제로 물건을 잘 만들고 있나 이게 보려고 방문해서 설비를 평가하는 요 단계는 우리 그 컨슈머에 비유했을 때 5단계에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인포메이션 서치일까요? 아니면 얼터너티브 이밸류에이션일까요? 그 인포메이션 서치는요 그냥 우리 납품할 후보가 어딜까 하고 이렇게 좀 전화도 해보고 웹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뭐 평판도 알아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consideration set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 consideration set이라고 한 것처럼 직접 이렇게 찾아간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후보에 들었으니까 찾아가는 거지. 무작정 막 처음부터 찾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구매 나한테 납품할 수 있는 후보들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information search라기보다도 alternative evaluation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걸 찾는 거예요. most likely 하는 걸 찾으세요. 자, 그다음 문제가 없구나. 자, 그다음 비즈니스 커스터머를 위한 수요, B2B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정말 중요한데요. B2B의 수요는 파생된 수요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요 타이어 회사예요. 타이어 회사는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해요. 이를테면 한국타이어라고 할게요. 한국타이어가 현대차에 납품하는데 내 타이어 괜찮아요. 좋은 타이어야. 그래서 안정되게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내 타이어를 사지만 사실은 현대차가 시장에서 외면당한다면 현대차가 타이어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즉 타이어의 수요는 현대가 수요지만 직접 수요긴 하지만 사실 이 수요는 저 뒤에 있는 최종 소비자, 자동차의 최종 소비자로부터 유래된다는 얘기예요. 파생된다, 디라이브 된다는 얘기예요. 하기스 기저귀에 납품하는 펄프 업자가 있을 거예요. 이 펄프 업자도 저출산 때문에 아기가 확 줄면 어쩔 수 없이 하기스의 납품량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 번째, B2B 수요는 일반 소비재 수요보다요
가격에 대해서 덜 탄력적이에요. 우리 소비자는요, 값이 오르면 잘 안 사요. 그죠? 삼겹살 사러 갔다가 삼겹살이 비싸면 목살 사요. 즉 삼겹살 안 사요. 과일 사러 갔더니 사과 값이 확 올랐으면 사과 안 사요. 딴 거 사요. 네. 근데 B2B는 또 약간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해요. 왜냐? 생산 계획이 있고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오렌지 주스 회사가 있는데 오렌지 값이 올랐다가 에이 주스 만들지 말자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스팸 회사가 삼겹살 돼지고기 값이 좀 올랐다고 스팸 생산을 중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긴 산다. 물론 쌀 때 좀 더 사고 비쌀 때 쌀 때 좀 더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만큼 탄력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사긴 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덜 탄력적이다. inelastic. 세 번째, joint demand. 특히 인더스트리얼 마켓 제조 회사의 경우에 연필 10만 자루를 만들기 위한 그 연필심 흑연을 샀다면 또 뭘 또 10만 개 사야겠어요? 나무도 10만 개어치, 지우개 꼭지에 붙이는 지우개도 10만 개어치를 사야 된다. 이렇게 조인트 돼서 나타난다. 커피 믹스, 커피 100만 개, 100만 스틱이라면 100만 스틱만큼의 커피, 100만 스틱만큼의 설탕, 100만 스틱만큼의 프리마가 필요하죠. 이런 거를 조인트 디맨드라고 한다. 자, 이번엔 플럭추에이팅 디맨드. 이거는 수요가 갑자기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삼성 반도체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이 수원에 있는 공장이 10배야. 그렇다면 그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웨이퍼의 수요가 확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부품은 좀 미리 사놓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수요는, 소비자의 수요는 그냥 일정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이렇게 되지 팍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B2B 수요가 더 플럭추에이팅하다. 이 네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이게 제가 디라이브드 디맨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장표인데, 타이어를 직접 사는 사람은 얘예요. 타이어를 사는 회사는 현대차예요. 근데 현대차도 이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 현대차도 더 이상 타이어를 살 수가 없어요. 즉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타이어 수요를 땡겨온다는 거예요. 유래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디라이브드 디맨드라는 거고, 제가 스팸 쌀을 든 거는 뭐에 대한 쌀을 제가 들기 위한 걸까요? 디맨드가 가격에 대해서 덜 탄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 얘기하기 위해 갖고 온 그림일까요? 디맨드가 조인트 된다는 거 사실을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공장을 지었더니 웨이퍼 수요가 확 올라갔다. 이런 경우를 나타내기 위한 나타낼 수 있는 얘기가 fluctuating demand인 것이죠.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굿이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굿이어? 미국의 유명한 타이어 회사예요. 굿이어는 타이어 회사인데 최근 the company's 비즈니스가 has declined, 뚝 떨어졌어요. 왜? Because of overall decrease in consumer demand for new car. 최종 소비자의 신차 수요가 총체적으로 decrease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례에서 the demand for Goodyear 타이어 제품의 수요는 said to be 왜냐? 신차 수요에 depends on 하니까 굿이어의 타이어 프로덕트의 수요는 said to be derived, 그죠? 파생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C죠. 네. 69번 demand for a business product. 비즈니스 프로덕트의 수요는 밑줄이다. If a price increase or decrease will not significantly affect that demand. 가격의 등락이 수요에 아주 크게 영향 주진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디맨드가 어떻다?
inelastic, elastic이 아니라 inelastic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B2B 디맨드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자, 이번엔 바잉 센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배고프면 떡볶이 사 먹고 목마르면 콜라 사 먹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뭐 상의 안 하고 나 혼자 사요. 아주 비싼 건 상의하고 차 같은 거면 와이프나 애들한테 색깔 같은 거 물어보고 사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기업은 특히 비싼 걸 사고 자기네 비즈니스에 영향이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구매팀장 혼자 뜩 결정하지 않지요. 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바잉 센터라고 해요. 구매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 단위라고 코틀러가 박사가 이야기했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일반 목표, 리스크, 날리지,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목표, 위협,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 그룹 of people. 예, 이게 바잉 센터예요. 바잉 센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회색이라고 써 있는 게, 그러니까 필립 코틀러의 책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라저 커린 책에는 회색 부분이 없고요, 흰색 부분만 나와요. 흰색 부분만 알고 가도 괜찮아요. 자, 유저는 자, 기업체가 물건을 삽니다. 어떤 기업이 물건을 사요? 자, 어떤 보험회사가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생명보험회사가요, 그 생명보험 설계사 FC라고 그러잖아요. 보험 설계사들이 쓸 노트북 컴퓨터 1000대를 구입한다고 쳐요. 1000대. 엄청난 돈이죠. 자, 유저는 그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네, 보험 설계사 FC. 그러니까 유저예요. 유저의 영향도 받겠죠. 그죠? FC들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날 때 잘 고쳐주고 기술 지원 좀 잘해주는 그런 데를 찾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좀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기보단 이 사람도 구매의 의사결정에 포함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영향력 행사자, 인플루언서. 그냥 말 그대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노트북 컴퓨터 IT 기기 잘 아는 사람이 영향을 주겠죠. 이를테면 그 회사의 전산실장, 그죠? 뭐 정보전략팀장, 뭐 이런 사람들, 컴퓨터요, 어디 건 사지 마시고요, 이건 못 쓰고요, AS가 안 좋고요, 이거 사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플루언서예요. 세 번째, 바이어는요, 제품의 실제 구매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구매 내고도 하고, 아니면 뭐 결제 같은 것도 이제 뭐 조건도 협의하고, 실제 구매의 서류적인 일, 견적 관련된 일, 뭐 물건 받고 그런 거 협의도 하고, 직접 구매의 실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해요. 구매팀 박대리, 이런 사람이겠네요. 그죠? 디사이더는 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구매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그 보험회사라면 뭐 소매영업본부장, 이런 분이 디사이더일 수도 있고, 작은 중소기업은요, 대부분 사장이 디사이더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게이트 키퍼. 게이트는 문, 키퍼는 지키는 사람. 한마디로 문지기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게이트 키퍼는 뭐냐면요, 일단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나 브로셔나 뭐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뭔가 따져보고 할 텐데, 그것조차도 카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구매팀의 박대리가 바이어잖아요. 바이어, 그죠? 근데 얘가 이를테면 어떤 노트북 업체에서 한성 컴퓨터에서 막 우리가 사는 거 알고요, 막 넣었어. 견적을 막 이렇게 해서
막 판매 제한을 넣었어요. 근데 박대리가 한성컴퓨터? 별로 유명한 데도 아닌데 메일을 지워버렸어요. 예.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보 통제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공장 본사 로비에 있는 리셉셔니스트, 안내 데스크 이런 사람도 게이트키퍼예요. 나가세요 영업사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안 계세요. 아니면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구매팀장님 계세요? 전화 왔는데 계시면서 안 계시거든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구매팀장 비서가. 그렇다면 이 비서도 게이트키퍼예요. 즉 사람의 물리적인 출입 또는 제품의 정보, 브로셔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바잉센터는 당연히 구매할 제품이 뭐냐에 따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제품이 일단 콜라를 살 거냐 커피 믹스를 살 거냐 아니면 반도체 장비 살 거냐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만약에 콜라 10개 사는 거는 이런 건 바잉센터가 굳이 뭐 있겠어요? 그냥 바이어만 있겠지. 그렇죠? 유저하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600억짜리 뭐 LCD 뭐 조립 장비 뭐 이런 거는 뭐 엄청 비싼 거는 바잉센터가 훨씬 크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예, 시험에 나오는 문제여 가지고 기출 문제여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써봤는데요. 리셀러는요 구매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잉센터가 상설화돼 있어요. 포멀. 하지만 리셀러가 아니라 제조업자나 일반 특히 정부는 계속적으로 뭔가 부품을 계속 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특별할 때가 이를테면 교육청이 분필 사고 칠판 사는 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국방부가 무기 사고 무기 뭐 전투기 사고 무기 그게 항상 일상적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인포멀한 바잉 센터를 운영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자, 유저 얘기했죠. 유저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아까 그 노트북이라면 보험 설계사. 인플루언서라면 영향 있게 사자는 스펙을 정의하는 걸 도와줌으로써 그러니까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참견, 뭐 나쁘게 말하면 참견일 수도 있는 거고. 전산팀장 같은 사람. 바이어는 실제로 예, 공급자를 선택하고 구매 계약의 항목을 협상하고 내고하고 배송 조건 협의하고 결제 조건 협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이어라고 해요. Select and negotiate. 자, 그다음 decider. decider는 formal or informal power. 무슨 파워? select or approve. 아까 바이어가 select and negotiate라고 그랬는데 얘는 결정해서 얘네 사. 그래 LG전자 그램 1000대 사.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decider라고 하는 거죠. decider는 negotiate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select하고 approve 하는 사람이에요. 내고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이어예요. 자, 게이트키퍼예요. 게이트키퍼는 구매센터 내에 인포메이션의 플로우를 컨트롤해요. 즉 이메일도 탁 끊고 전화도 탁 끊고 출입도 못 들어 어딜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권한이 있고요. 예, 정보 또는 접근을 통제하는 권한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보 또는 물리적 접근, 전화 또는 방문 같은 거를 이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구매센터의 롤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C. 프로덕트 챔피언. 이런 건 뭐예요? 그 다음 자, 어떤 영업사원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 와서 약을 팔라고 hoping to explain a new drug 신약이 나왔대요. 그걸 팔려고 갔어요. However 하지만
오피스 리셉셔니스트가 안내 데스크죠. 안내 데스크가 explains that doctor is with patient. 의사 선생님 지금 손님 보고 계시거든요. will not be able to see the sales rep. 영업사원은 안 보신대요. 딱 이랬어요. 이때 리셉셔니스트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게이트키퍼. 맞죠. 74번. 구매센터에서 바잉센터에서 purchasing agent 또는 purchasing manager 구매 매니저, 구매팀장, 구매팀 박대리 이런 사람 바이어죠. 맞죠? 바이어입니다. 자, within the buying center에서 decider는 누구이냐? decider는 내고해요? 아니면 승인해요? D하고 헷갈리죠? D가 왜 틀리죠? negotiate가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잉 센터의 얘기예요. 바잉 센터는 B2B 구매자가 뭔가 구입할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산다. 그 그룹을 바잉 센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엔 buying situation. 다른 말로 types of purchase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new buy, straight rebuy, modified rebuy. 크게 나누면 new buy와 rebuy가 있죠. new buy는 처음 사보는 거예요. 기업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나 신제품을 만들 때 처음 사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rebuy겠어요, new buy겠어요. 대부분은 rebuy죠, 그죠? 특히 파리바게뜨가 막 회사 생긴 지 한 뭐 4, 50년 됐을 텐데 그 회사가 뭐 밀가루 사는 거는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산 거잖아요. 그건 계속 리바이죠. 자, 리바이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리바이 재구매도 매달 세멘트 100톤씩 사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건설회사. 파리바게뜨도 밀가루 한 10톤씩 매달 살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살 때 지난달 밀가루와 지지난달 밀가루와 이번 달 밀가루와 다음 달 밀가루와 다다음 달 밀가루가 그리 달라요? 밀가루 별로 안 달라. 세멘트 그리 달라요? 그리 안 달라. 그래서 2월에 사는 밀가루와 3월에 사는 밀가루와 4월에 사는 밀가루는 비슷해요. 즉 개수 정도만 정하면 돼요. 가격도 크게 안 변해요. 산지가에 따라 산지 밀값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구매를 straight rebuy라고 그래요. 비슷한 제품을 큰 변동 없이 뭐 몇 개 더 주세요 그 정도겠죠. 하지만 modified rebuy는 달라요. 이거는 그때 살 때마다 제품의 기술적인 스펙이나 피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IT 제품, 부품 같은 거나 아니면 트렌드나 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바이할 때 modified rebuy를 해요. 아이폰 3 만들 때 4, 5, 6, 7, 8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있는 요 카메라 모듈 같은 거 살 때 아이폰 4 카메라 모듈 괜찮았는데 또 쓸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사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기술 트렌드 그런 거에 민감한 제품을 바이할 때는 modified rebuy를 한다. 파리바게뜨가 밀가루 사는 상황은 straight rebuy. 아이폰이 부품을 사는 상황은 modified rebuy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university 한 대학이 has changed and updated its logo. 대학교가 로고를 바꿨대요. It now finds need to order new stationery and business card for department and staff of the university. 자, 그래서 로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학교 편지지 같은 편지지 바꿔야지. 명함도 다 바꿔야지. 그죠? 뭐 볼펜 수업부터 무슨 뭐 아무튼 사무용품을 다 바꿔야 돼. 이 학교는 처음 생긴 학교는 아니에요.
그죠? 로고를 바꿀 뿐이에요. 계속 계속 명함 찍어 왔어요. 명함 계속 찍어 왔어. 예, 김대리 명함을 계속 찍어 왔는데 이때까지는 무슨 리바이였겠지만 로고가 바뀌었어. 자, 무슨 리바이일까요? 모디파이드죠. 원래는 스트레이트 리바이였을 거예요. 그죠? 10개 100장 더 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리바이였을 거야. 봉투 같은 것도 1000장 더 찍어주세요. 이게 스트레이트 리바이거든요. 근데 바뀌었잖아. 여기에 이제 모디파이드 리바이다. 자, 앤더슨 디스트리뷰션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15대의 지게차, 물류센터 회사인가 봐요. 15대의 지게차를 지난 2년 동안 샀어요. 그런데 5대를 더 사려고 한다. 근데 경영진들은 원더스,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있어. 뭔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To handle, 뭘 다루기 위해 제품, 걔네들이 그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달라진 걸 반영하기 위해 뭔가 이 지게차, 새로 살 지게차에는 뭔가 새로운 특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원더하고 있어요. 자, 앤더슨은 새로운 5대의 지게차 살 때 어떤 퍼처스를 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모디파이드 리바이를 할 것 같죠. 자,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의 사무실에 보통 이렇게 뭐죠? 오피스 디포나 뭐 있잖아요. 저기 뭐 모나미 무슨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신입사원 오거나 하면 이렇게 사주죠. 예. 근데 얘네는 그런 저기 그 문구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면서 매월 잉크 카트리지를 산대요. 매월. 잉크 카트리지는 어떤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바일까요? 스트레이트 바이죠.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넘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HP 컴퓨터라면 HP 거 살 거 아니에요. 그 잉크를.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옥션. 우리나라에 옥션이라는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옥션이 원래 무슨 뜻이죠? 경매. 예? 경매. 옥션이요. 옥션이 경매 사이트였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저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처음 생겼을 때요. 옥션은 오픈마켓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경매 사이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썼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밥솥 거기다 팔았거든요. 밥솥을 내다 놓고 3만 원, 그리고 막 지들끼리 막 경쟁해서 값을 올려요. 그 가격대로 파는 거예요, 제가. 경매 사이트였어요, 옥션이. 그러다 경매가 지금 많이 안 되니까 오픈마켓을 방문한 거죠. 어쨌든 그런 걸 경매라고 해요. 경매란 말 들어보셨죠?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경매, 전통적 경매라고 하는 일반 경매와 리버스 옥션이라고 하는 역경매가 있습니다. 그냥 경매는 우리 아시죠? 이런 거. 소더비 경매장. 요 모택동 사진 같은 거. 자, 10억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11억. 12억. 15억.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다가 17억. 그 다음 없어. 17억 이상 없습니까? 예, 17억에 낙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돼요? 내려가면서 돼요? 올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이 많아요? 사는 사람. 이게 일반 경매예요. 파는 사람 한 사람, 사는 사람 여러 사람. 그리고 응찰 같은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정되는 방식을 트래디셔널 옥션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옥션이죠. 그러고요. 자, 그래서 판매자가 판매할 아이템을 상정하면 구매 희망자들이 상호 경쟁하에 인바이트 되는 거죠. 예, 구매 희망자들이 인바이트 되는 거예요. 구매 희망자들이. 예,
와서 아까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건 반대말이에요. 뭐냐? 리버스 옥션인데요. 리버스 옥션은 사는 사람이 한 명이고요. 파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면접이 있어가지고요. 뉴욕에 와서 자려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priceline.com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아주 정확한 역경매는 아니지만 역경매는 비슷해요. 자, 프라이스라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3월 15일 날 맨하탄에서 면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잘 거야. 근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싸게 얻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맨하탄 주변 40km 이내에 별 3개짜리 호텔 조식 포함 2박 3일이라는 조건을 딱 해가지고 올려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할까? 2박 3일 싸게 하고 싶으니까 얼토당토하는 60불에 올렸어요. 제가 60불에 딱 올렸어요. 올리면 역경매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업자예요. 업자들이 내가 올린 60불을 팔까 말까 결정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 1명, 파는 사람 여러 명.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이분하고 저분하고 세 분이 아니 뭐 한 달 후인데 60불에도 팔자. 너는 뭐하냐? 세 명이 그거에 이제 억셉트 했어요. 그럼 나는요. 60불 되게 낮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파네? 내려야지. 55불 내렸어. 그랬더니 이분하고 이분이 그래도 팔겠다고 오케이 했어요. 그럼 나는 더 내리자. 52불 내렸어. 그랬더니 다른 분들 하나도 안 보고 이분만 그래도 팔래 하고 52불에 딱 했어요. 그럼 나는 52불에 그 호텔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역경매예요. 사는 사람 1명, 파는 사람 여러 명. 요거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돼요, 올라가면서 돼요. 내려가면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를 리버스 옥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출 문장이니까 한번 잘 숙지해서 읽어주세요. 네이버에서 역경매 치니까 역경매는 제품이 좀 표준화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역경매 가능하겠죠. 주로 이삿짐 센터가 역경매로 많이 되나 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쳐보고 알았어요. 자, 이게 이제 역경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토픽 6장이 끝났습니다. 7장은 10분 정도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